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며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기준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현지 시간 23일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러시아 주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주도의 안전 보장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악재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 거래소 바이비트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당한 데 이어 이번 해킹에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소매 판매와 또 월마트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나 더 주목을 하고 있었던 서비스업 PMI랑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모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출발도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레너미를 포함한 6개의 키워드,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황과 분석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함께 시작하고 나서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좀 올해 들어서는 최악의 하루를 맞았습니다. 어떤 키워드들 좀 준비하면서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프레너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빅테크와 트럼프 사이를 두고서 프레너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님이랑 프렌드가 섞인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뭐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 관계거나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단어로 합니다. 이제 복합적인 관계인데요. 보통 이제 애플이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사실 삼성이 애플에게 이제 납품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와 베이조스인데 사실은 두 사람은 경쟁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위기에서는 서로 이제 협조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요. 완전한 우정도 완전한 적대적인 관계도 아닌 이익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죠. 사실 트럼프 위기에 빅테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면서 이런 관계를 프레넘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특히 EU나 중국이나 유럽 관계나 그리고 캐나다를 대할 때 빅테크의 트럼프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친구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 프레넘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였던 바이든 정부랑은 좀 다르게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과 이렇게 프레넘이 현상이 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빅테크들이 트럼프하고 관계를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냐면 이제 베이조스나 마크 저크버그가 트럼프의 이제 퍼스트 버디라고 해서 이제 관계 개선을 먼저 시도했는데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이제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럼프하고 관계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게 옳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트럼프의 반감을 피하면서 이제 규제를 이제 완화시키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최근 이제 로켓 발사를 계기로 트위터 X에서 스텝 브라더라는 밈코인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이제 조성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좋아진 거고요. 특히 저커버그는 이게 자신의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20일 연속 어떤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팩트 체크를 없애게 되고 DEI라는 그런 것들 정책을 폐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밀착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고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면서 빅테크들이 따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재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취임하기 전부터 재정립을 하게 된 거죠. 베이조스나 저크버그나 팀 쿡이 순다이 피차이 등이 취임식 전에 이제 이제 그 마라라고에 이제 가게 된 거고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등이 EU와의 상대를 하면서 반독점이나 이런 것들에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그 정권은 절대 풀어주지 않으니까 트럼프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든든한 또 뒷배가 돼주는 네네.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프레너미 현상이 좀 어떻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건지 향후 전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트럼프가 이제 우리 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나서게 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EU나 이런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사기업을 상대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가 상대하는 것이 맞지 사기업 대 또는 국가연합이 나서는 것들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빌미로 자신들의 사기업을 괴롭히는 것들이 자신은 충분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빚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취임 전 후원금을 도와준 빅테크 기업들을 자신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체 메타의 라마나 이런 것들 구글의 위성들을 나중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 간의 기관 산업 얼마 전에 이제 자신이 주장하고 있지만 애플이 수억 달러를 이제 그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국가 산업에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일단 그 트럼프가 EU나 기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2019년에 그 무역 대표부나 조사했던 과정들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걸리고 있는 부분들 또한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점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유럽 시장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법 중에 하나가 또 DMA, 그 디지털 시장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독점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법적인 규제가 좀 들어오고 네네네.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 형으로서 좀 자리매김한다면 EU가 가지고 있는 DMA 같은 법안들도 좀 완화될 가능성도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고 벌써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EU가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DST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완화하겠다라고 이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뭐 해외 세금이나 규제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1차 도상 국가로 일단 지목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국가들을 자신들이 일단 손을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EU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수장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좀 완화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한 발 물러난 상태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무역 대표부가 요거 말고도 반독점에 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업에 중국 조선업 쪽의 보조금 부분도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렇게 되면 전반적인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중추 산업에 관한 부분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목리처럼 여겨졌던 네네.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꺼내 들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의 두 얼굴 준비해 주셨습니다. 머스크의 두 얼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냥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엄청난 사업가 느낌이 좀 있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으로는 막 삭감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약간 도모하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삭감을 했지만 이게 뭐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좀 있는데 삭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회계 조작이나 숫자 조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하는데 연방 예상 삭감을 본인이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DEI 하나만 주장하면 10억 달러를 주장하고 전체적으로 550억 달러 정도를 절감했다고 최근에 이제 자신이 100일 정도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도지부의 이제 수장으로서 취임하고 나서 그 정도를 삭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삭감 성과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부 수장으로서 DEI 종료와 함께 1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의 대상은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환경보호청 25개 부의 어떤 그 행정부의 어떤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 DEI라고 이제 형평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약간 소수에 관한 부분에 관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을 없애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DEI를 이제 거꾸로 해서 본인은 die, 죽는다. 이걸 주장하며 죽는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6년 회계 목표를 이제 본인은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죽이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9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뭐 40억 달러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계속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게 회계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주장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리를 하면 도지를 출범시킨 이후에 비용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들의 데이터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550원 절감안을 딱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복으로 계산된 게 좀 있고 이게 좀 아니다라는 주장이 좀 있어서 여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줄인 건 맞습니다. 줄인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이 줄인 게 아니고 요 정도는 누구나 와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정작 줄여야 되는 것들을 줄인 게 아니라 요것을 줄였을 때 향후에 먹거리를 줄인 것이라 이게 제대로 줄인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을 지나치게 확대한 측면이 좀 있고 절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작 연구비를 줄여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좀 들여다보면 1,100개 부서를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제 70억 달러를 본인은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주장한 바면 26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의 이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알츠하이머나 외상 뇌손상 부분의 계약을 줄여서 이거 사실상 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측은 행정비를 절감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된 절감의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은 뭐냐면 DEI 부분의 절감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10%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2%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주장하는 16억 달러라는 부분도 7억 달러로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장됐다라고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고요. 국제개발처도 사실은 6억 달러 이상을 중복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25% 이상은 계산됐던 부분을 다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카드 계산을 할 때
3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2억 8천 달러를 줄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했던 거냐면 2천 달러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2만 8천 달러를 취소한 부분을 다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계산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신뢰성의 좀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도지를 지금 수장을 머스크가 맡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뭐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줄였다라고 주장했던 비용이 지금 5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사실상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이 수치 자체가 좀 부풀러진 경향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게 된 건데요. 머스크 하면 또 가장 플랫폼인 X를 빼놓을 네네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머스크의 X에 대한 이야기들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X의 광고계 압박, 이 반독점 소송도 계속해서 좀 네네.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X가 사실은 광고가 그렇게 잘 되는 매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랭킹으로 따지면 5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를 수주한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면서 자신의 그 매체의 플랫폼은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내로남불의 그런 형태,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XCEO 린다 아카리노가 사실 여러 가지 유사한 매체를 각 그런 빅테크나 그런 기업에 뿌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대표적인 게 IPG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130억 달러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인터퍼블릭 매체가 이제 광고비 증액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자신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인수합병을 하는데 방독점 규제를 너네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부에 있으면서 너네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뭐 빅테크들도 광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는 본인들이 연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려고 깎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X 쪽에는 후광을 입히면서 이제 뒤에 호랑이 한 마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유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독점 소송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X의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럼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개장하면서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머스크 CEO가 사실 도지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 조달 예측 문서를 좀 봤을 때 테슬라 장갑차가 이제 네네, 방산 맞습니다. 쪽에서도 계약을 9월에 따낼 수도 네네.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또 다 받고 네. 있는 네. 두 얼굴을 보이는 사례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AI 스타워즈 준비해 주셨습니다. AI랑 스타워즈가 지금 합쳐진 키워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국가는 미국이랑 중국인 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패권 다툼을 네네.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 미국의 AI 기술을 몰래 사용한다라는 기사들이 맞습니다. 좀 정확하게 많이 보셨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국내 언론은 이제 지난 주말에 막 익명의 보도를 했는데 사실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중국의 AI 감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오픈 AI를 이용해서 이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서구 소셜 미디어의 반중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뉴욕타임즈에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발견한 그 계기는 코드 디버깅을 통해서 오픈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발견이고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전에 메타의 라마 기술을 활용해서 하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오픈 AI까지 이제 하게 된 건데 요게 이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오픈AI를 이제 그 전에 라마를 군사 보수를 해서 이제 지난해 그런 기술이 났던 게 반독점에서 로이터에 이제 독점 기사로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AI를 한 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제 오픈AI가 요거를 이제 오픈 소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AI가 악의적으로 된 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드 디펜서 컨덴서라고 이제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비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 오픈AI 소스를 했던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스타워즈가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런 AI 전쟁에 이제 자신들은 딥시크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 발달된 기술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런 기술들을 허가받지 않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이 이제 메타의 라마에 이어서 오픈 AI까지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좀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이제 중국이 SNS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기사를 좀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서방의 기술,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냈다라는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이제 중국 당국이 메타의 라마를 활용해서 군사용 AI를 개발하는 데 활용한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네, 네. 풀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그 지난해 한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국 소속 핵심 연구원 6명이 챗 BIT라고 지금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챗 GPT 같은 그런 모델입니다. 서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해당 모델은 군사 분야의 AI 질의응답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라마로 만든 겁니다. 챗 GPT 같은 걸 라마로 언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발견한 건데 오픈AI 챗 GPT 성능의 90% 정도의 성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분석이나 전략 기획, 시뮬레이션, 지휘, 의사결정의 다양한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걸 만들었고요. 이걸 누군가 이제 논문에 의해서 이제 10만 건 정도에 통합해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요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떤 이제 대만에 있는 써니청 연구원이 요 개발을 해서 인민해방군이 오픈 소스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메타 쪽이 요 라마라는 언어를 이게 3.0인가 그런데 이제 4.0을 이제 소스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마가 미군과 함께 이런 군사 언어를 개발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이 어쨌든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AI 시장에 좀 더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 AI가 중국의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코멘트를 보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혹은 X 같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대화를 모두 수집해가지고 네네네. 중국 대사관에 넘기기도 했다라는 수법이 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 군사 무기 도입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레벨인 걸까요? 전 세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에도 이제 그 기사가 났었는데 정책 변화가 좀 있습니다. 메타는 기존 정책은 이제 지난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존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과 국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라마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보여줬었는데 구글도 AI를 군사 목적으로 하는 걸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하고 부츠앨런이라고 팔란티어 그리고 안도일이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군사를 협력 같이 맺어서 파이브 아이즈라는 동맹 AI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고 있고요. 군사적 정당성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 군사적 정당성은 미국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어떤 책임감 있고 윤리적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AI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 소스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오픈 소스를 모두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연구원들도 파견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개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요. 중국 당국이 챗 GPT 계정을 좀 활용을 해서 미국 사회를 좀 비판하는 기사를 만들어서 그걸 오히려 남미 시장에 게재하는 네네. 형태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미국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AI 산업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원인들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델라웨어를 떠나는 기업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사 경영 책임이나 혹은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일하기 너무 좋은 도시로 잘 알려져 네네네네. 있는데 여기를 지금 오히려 떠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팩
때문에 월급 팩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미디어가 같이 머스크가 이제 떠나게 될 거를 고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이걸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떠나게 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플로리다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이유는 최대주주이자 플로리다 여기 소송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위험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하게 되는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회사 운영이나 자산 경영진에게 하게 될 거고 4월 30일 날 이제 온라인에서 개최하게 되고 사실상 떠나는 걸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메타도 오른쪽에 보시면 떠나게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델라웨어가 사실 주주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그런 이유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건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그룹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외에도 델라웨어를 떠나려고 계획하는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게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메타가 법적으로 이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는 델라웨어 텍사스로 이전하는 이유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자신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케임브리지 애널리카 스캔들이라고 있습니다. 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주들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이제 수집이 돼서 정치적 캠페인에 이용되는데 이거 소송 사건입니다. 요 소송 사건이 있다 보니까 요 소송 사건 때문에 이제 경영권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4월에 재판이 있는데 저크버그 CEO가 이제 증인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휘말릴 사건이 있는데 요 델라웨어의 가장 큰 이유는 주주들의 이익과 CEO를 약간 괴롭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고 힘든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CEO들을 정말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보통 옮기는데 텍사스로 많이 옮겨요. 텍사스로 많이 옮기는데 텍사스는 창업주 경영권을 보유한 그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거고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사스로 많이 옮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메타도 텍사스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를 텍사스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고 뉴럴링크라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이제 지금 델라웨어를 떠나려고 하고 있고 드롭박스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이제 델라웨어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델라웨어를 떠나는 기업들이 하나를 고려해야 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EO한테는 좋지만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쨌거나 그 주주들한테 좀 좋은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는 게 CEO한테는 무조건 좋으면 이런 것들을 투자하거나 뭐 어떻게 뭔가 같이 하는 기업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전에는 델라웨어에 대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천국이다라는 네, 표현도 맞습니다. 많이 네. 썼었는데 네네. 그럼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판결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결들이 일단 CEO들의 경영권을 약간 위태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CEO 판결을 하면서 경영권이 약간 위태로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될 자신들이 그런 임금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판결들이 어쨌든 많은 대중들은 좋아해요. 그렇지만 CEO들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들을 못 받게 되니까 아프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니까 델라웨어들이 생각보다 이게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고 경영권을 위험받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옮기자 미리 위험성을 리스크 해지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옮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델라웨어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5번째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50년 전통을 왜 깨라는 키워드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뉴욕 양키스가 이제 최근 50년 가까이 지켜왔었던 외모 단정 규칙이라고 네. 해야 할까요? 이런 네. 규칙을 이번에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변화가 50년 만에 왜 일어난 걸까요? 근데 이건 혹시 아세요? 수염 이 부분을 네. 잘라야 된다. 네, 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뉴욕 양키스는 사실은 무조건 입단하면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 헤어를 해야 돼. 이건 이제 구단주인 할 브레이너 스테이스 이제 조지 스타인
브레너라고 76년에 이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돈이 많고 약간 고약한 그런 구단주가 있었는데 이분이 장발과 수영 금지 정책을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났을 때 이거를 이제 그분이 했을 때 다들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하고 나서 6번이나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어요. 이 정책이 그다음에 이제 양키스의 정책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정책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제 양키스의 전통이 되고 나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 정책이 되고 나서 중요한 건 15년 동안 그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중요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15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 정작 그러고 나서 이제 악의 제국이라 할 정도 돈이 많은 게 뉴욕 양키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뉴욕 양키스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LA 다저스가 돈이 더 많아요. 최고 연봉자는 오타니 쇼헤이 아시다시피 오타니 쇼헤이가 돈이 제일 많고 7억 6,500만 달러고 뉴욕에서조차 지금 뉴욕 매츠에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후안 소토라는 그런 선수가 7억 6,500만 달러 뺏겼어요. 그러니까 양키스가 지금 매력 있는 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키스가 매력이 있으면 이제 수염을 자르고 뭐 머리를 자르고 정도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제도 때문에 양키스에 오지 않겠다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될 정도로 지금 양키스가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구단주의 이제 아들이죠. 이제 후세가 이제 할 스테인 브레너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50년 만에 없애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게 된 거고 야구의 전통과 질서를 이제는 없애야겠다. 이게 계속 전통이라는 게 시기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 거고 매일 뭐 면도와 이런 것 때문에 양키스를 이게 사실 귀찮거든요. 면도를 매일 해야 되고 미국 사회는 뭐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개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림이 좀 이상해요. 보시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느낌과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는 모습과 이쪽에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습이 더 개성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단순화되고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특히나 이제 개성을 존중하는 네네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단 안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네네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규칙이 변화가 됐으니까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하나를 없앴다고 해서 양키스가 과연 우승을 할까? 이것도 미지수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필라델피아 필리스처럼 야수들이 장발이나 수영을 기르면서도 이제 유지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게 문제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양키스의 전통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양키스가 예전만큼 재정이 없는 게 더 문제긴 해요. 사실 LA 다저스가 재정이 더 많다 보니까 우승을 하는 게 맞는데 전통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없애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 양키스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양키스의 어떤 전통이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양키스도 평범한 구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씁쓸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키스 이꼬르 평범한 구단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리고 양키스가 올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지난해 아깝게 이제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했었는데 올해 어떤 변화가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또 정책에 대한 변화가 규칙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선수들이 또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팀을 빛내줄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35년 동행 마침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MLB와 ESPN이 35년 동안 지속해왔던 이 중계권과 관련해서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에는 해지하기로 네네.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35년, 앞서선 숫자가 50년이었지만 그래도 35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맞습니다. 네. 이 계약을 종료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계약이 너무 그 중개권이 너무 비싼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억 5천만 달러라고 사실 되게 높은 금액이었어요. 사실은 그 다른 곳과는 사실 애플 TV와는 8,500만 달러고 로쿠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하고는 1,000만 달러밖에 안 주는데 왜 ESPN이 디즈니 계열이거든요. 사실 디즈니 계열인데 디즈니 쪽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경영 압박을 좀 받고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스트리밍 경쟁을
요 부분에서 이제 ESPN이 너무 압박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MLB도 중요하지만 NBA가 사실은 더 유명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좀 이래서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요 부분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어쨌든 해지를 하기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MLB 입장에서 공식 성명을 좀 보면요. ESPN이 야구의 인기나 시청률에 관계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나 코너 같은 걸 좀 짜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공식 성명을 좀 냈고요. ESPN의 성명을 좀 살펴보면 스포츠 중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좀 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고요. 내년 돼서는 새로운 계약이 좀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MLB와 ESPN이 동행이 끝난다 하더라도 각자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게 될까요? 일단 그 MLB는 자신들이 이제 서비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하는 그 서비스를 각자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전념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전념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요 서비스를 하면서 터너하고는 2028년까지 계약이 좀 돼 있습니다. 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 요것들을 이제 끝나고 나면 전국 단위로 뭐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싸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현재 한 2억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유튜브일지 제가 볼 때 넷플릭스일지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전국 단위로 협상을 이제 얘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들은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라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토크쇼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부분은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MLB 와일드 시리즈라고 있는데 요것도 있고 홈런 더비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거는 떼서 팔아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떼서 팔아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 ESPN처럼 이제 요런 케이블 라인은 사실은 점점 더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 중계권료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차라리 저는 OTT나 스트리밍 쪽 중계권료를 다시 떼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전략은 달리해서 팔아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계권료하고 이제 케이블 중계권료를 다시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고요. 저는 ESPN은 좀 요 MLB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BA 쪽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어차피 스포츠 중계니까 다른 스포츠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앞서서 이제 중계권료 때문에 이러한 계약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을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유망한 혹은 ESPN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기업이 좀 대신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MLB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대안일 수 있다고 보는데, 넷플릭스 사실 스포츠 스트리밍에 관심을 되게 갖고 있어요. 스포츠에 갖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근데 대중적인 기존에 인기 있었던 걸 개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MLB에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약간 특이한 스포츠, 남들이 갖지 않는 약간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에는 그렇게 네, 관심이 이야기 한번 했었죠. 네네. 넷플릭스가 스포츠 중계 관심. 네, 중계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여자 축구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거나 아니면 WWE처럼 약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신세계 쪽에 약간 틈새 예, 시장. 틈새 시장이에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단가를 좀 낮추고 확장성을 좀 갖는다면 유튜브 쪽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케이블 시장 쪽은 쪼개서 좀 여러 군데에 팔고 OTT 쪽에 하면 유튜브 시장이 확장을 하면서 거기서 아예 광고 수익을 쉐어하는 쪽으로 저는 하는 게 오히려 MLB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좀 자신들이 아예 중계권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좀 나눠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확장성 있게 지금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광고를 쉐어하는 쪽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시장을 저는 오히려 디벨롭해서 많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홈런 더비나 MLB 와이드 시리즈 같은 이런 시리즈를 MLB에서 개발을 해서 유튜브 쪽에 시장 자체를 확장해서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MLB가 그렇게 해서 OTT 시장보다는 스트리밍 쪽은 그쪽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저는 그렇게 해야
오히려 MLB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얼마를 중개권료를 가져가는 그런 시장보다 스트리밍 시장은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저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MLB와 ESPN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계권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35년 만에 방송을 중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망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될 텐데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광고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6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전략 세우실 때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은 0.85% 내림세고요. 이더리움은 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리플은 0.5%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4월까지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제한된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8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되는데요. 이번 조정이 약손 투자자들을 덜어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며 이후 강한 반등을 통해 12만 6천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단기 하락 전망은 무효화되며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심리는 꽤 긍정적이고요. 기관 투자 유입과 매크로 경제 환경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입니다. 1% 넘게 오름폭 확대해가고 있죠.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비트 해킹 이후 보유량 회복, 이더리움 네트워크 롤백 논란 해소, 대규모 투자자 즉 고래 매수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바이비트는 약 1조 9,600억 원 규모 해킹 피해 이후 장외 거래로 16,498 이더리움을 매입하면서 보유량을 안정화했습니다. 이더리움이 2,800에서 2,850달러 저항대를 넘으며 2,96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2,650에서 2,700달러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하면서 규제 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의 관심이 리플 즉 XRP 소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SEC 관계자 존 리드 스타크는 리플에 대한 항소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 역시 소송이 일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SEC가 기한이 임박한 사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있어 리플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리플은 4월 16일까지 반대 항소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XRP 가격이 강한 심리적 저항선인 3달러 돌파를 통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부터 지금 내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인데요. 솔라나는 2.98%, 3%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사기 문제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솔라나 가격 역시 급락하고 있죠. 솔라나는 최근 최고점 대비 41%나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솔라나 성장의 주요 계기가 됐으나 이후 밈코인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약화된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리브라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솔라나 생태계가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현재 솔라나 하락세는 FTX 붕괴 이후보다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밈코인 생성과 가격 조작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입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세를 주목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지코인 ETF 승인 가능성과 함께 최대 200% 상승 역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 코인시어스, 위썸트리 등의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승인 시에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SEC의 규제 완화 분위기와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도지코인이 하락쇄경 패턴을 돌파하면서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RSI와 ADX 지표도 긍정적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지코인이 0.2달러, 0.5달러, 3달러, 심지어 1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017년 강세장과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입니다. 1%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에이다, 즉 카르다노는 최근 변동성에도 0.75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25%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7% 이상 하락하긴 했지만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에이다가 0.82달러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0.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0.73달러 이상 유지 시에 매수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0.67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뉴스 BTC는 0.82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장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챗리크는 1.42%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익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이 3%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의재단 크리스찬 톰슨 매니징 디렉터는 블록체인과 AI, 로봇, VR, AR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AI 에이전트와 블록체인의 통합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면서 게임용 AR, VR 그리고 자산 소유 개념과 결합해 핵심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블록체인과 AI 협업이 이제 막 시작됐으며 다른 기술들도 이번 주기 내에서 빠르게 융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입니다. 4.81%, 5%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텔라 루멘도 살펴보시면요. 1.2%, 시바이누는 1.48%, 모두가 1%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주요 지지선을 이루면서 5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시바이누가 0.000019에서 0.00002달러 지지선을 이탈했으며 여기서 0.00011달러 또는 0.00008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자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역헤드숄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며 420% 반등 가능성을 제시하고도 있는데요. 목표가를 0.000081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비해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브스는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위기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아니며 비트코인이 새로운 부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과 노스캐롤라이나 허리케인 피해로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반면 비트코인은 물리적 제약이 없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며 분산 네트워크로 보호돼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경제 위기, 독재 정권 등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융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개인의 재산을 몰수, 압류, 화폐 가치 하락 등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절대적인 자산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부의 저장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투스의 그룹이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바이비 해킹 이후에 솔라나 기반 밈코인 사기와 연관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솔라나는 최근 이러한 의혹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온체인 분석가 잭스 XBT는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자금을 특정 주소로 이체한 뒤에 USD 코인으로 변환해 솔라나 브리짓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됐으며 일부는 과거 밈코인 사기에 사용된 계좌와 연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는 최근 밈코인 관련 사기와 러그풀이 반복이 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리브라 토큰이 있었으며 이 토큰이 94%가 배포된 이후에 내부자들에 의해 유동성이 빠르게 재개가 돼 투자자들이 7,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전문가 아일로는 솔라나 기술은 중립적이며 밈코인 문제를 계기로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파이코인이 1.24달러에 도달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메인넷 출시 이후에 60% 폭락하면서 유동성 문제와 초기 채굴자들의 대량 매도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바이비 CEO의 보안 논란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OKX에서 파이코인의 시장 깊이가 낮아 2% 가격 변동에도 33,000에서 6만 달러 차이가 발생한 등 유동성 문제도 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믿고 있는데요. 파이코인 메인넷은 폐쇄형과 고흥계형으로 나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KYC, 즉 본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거래할 수가 있겠고요. 외부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결이 제한됩니다. 반면 공개형 메인넷에서는 외부 블록체인과 연결이 가능하며 파이코인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메인넷 공개는 거래소 상장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거래소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보안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파이코인의 상장 가능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자산운용기업 바네크는 미국 정부가 2029년도까지 100만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비트코인이 연평균 25% 상승할 경우 2049년도까지 21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5년도 비트코인이 36,000달러, 2049년도에는 116조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매튜 시겔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축적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는 상원 의원의 비트코인 법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베네수엘라 야권의 지도자인 마리아 코라나 마차도는 국가 매장의 자산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스위스와 홍콩 등은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인 도구로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과 리플, 도지코인이 주목받았었죠. 금융매체 더퍼리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최고의 투자처로 어떤 암호화폐가 유망한지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96,546달러, 리플은 2.55달러, 도지코인은 0.2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각 코인은 저마다의 강점이 있겠지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영향력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며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SEC의 현물 ETF 승인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 148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마이클 셰일러는 2045년도까지 500조 달러의 규모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도입을 예고하고 또 계획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요. 2025년도 암호화폐 시장은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매체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형사 사건에서 재산으로 분류하는 법적 지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디지털 자산을 추적 그리고 동결, 몰수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라고 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리나 포드노소바는 대법원 위장이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과 법원 회의에서 암호화폐가 범죄 수단 그리고 법적인 수익, 범죄 대상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사 사건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은 2019년도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이후에 루블로 환전한 사례를 자금 세탁으로 간주했으며 이번 법적인 규정은 불법 자산과 또 추적 그리고 몰수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암호화폐 규제 논의와 발맞춰서 디지털 금융의 법적인 명확성을 높이는 흐름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의 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미칠 영향이 앞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2월 24일 월요일 개장까지 3분 정도 남은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전일장 한마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우리 시장은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암초를 만난 조선주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살펴보자면은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국의 군함 건조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꽤나 크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평가 우려와 더불어서 이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조선과 조선기자재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미국의 군함 건조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다만 크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미 군함 시장 규모 중에 한국의 조선사가 확보할 수 있는 비중 자체가 16.1%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조선주들은 우리 시장을 끌고 갔다 그 주력의 원인으로도 꼽혀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88%, 무려 1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타자를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주도했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까지 95%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최근에 또 조정을 국면이 다가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살펴봤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면서 강조하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주가 상승을 꾸준히 이어올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하나오션이 올해 부각받은 이유 중 하나가 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의 군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쁜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또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군함 시장 자체가 작을 수가 있지만 MRO 사업 확대와 기술력 상승으로 추가적인 기회가 가능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의 건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작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지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거의 1%대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개장 먼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4일 월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코스피가 과매수 구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잠시 좀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건강한 조정이길 바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내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에서 공방이 좀 치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호가 구간에 지수를 좀 올려 세우게 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개장 분위기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지금 모두 다 하락불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정도 떨어지면서 263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낙폭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76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일단 모든 업종이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과 섬유의복 쪽에서가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섬유의복이 현재 0.94% 아주 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운수 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0.49% 오름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 살펴보면 기계라던가 전기전자,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속해 있는 업종군에서 지금 낙폭이 꽤나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 지난 거래일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갔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0.3% 정도 떨어져 있고 비금속 광물도 0.5% 낙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불이 켜져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가 1.2%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조 쪽에서도 1.07%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업종들 안에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에 가장 큰 이슈였던 STO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그 STO 관련주들이 시세를 많이 뱉어내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그래도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1.3% 오름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종이 목재도 0.3%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는 다소 낙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화학 쪽에서가 1.5%가량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탑이 모두 다 낙폭을 형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 현지의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인텔 구하기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TSMC에 있어서 추가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TSMC가 그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타협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품질과 수요를 개선하지 못하게 된다면 TSMC와 미국의 협력 방어로 인해서 첨단 공정 수주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800원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생산 라인 건축 허가를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달에 공사를 착수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이어서 다음 달에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전권을 넘겨받는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3.34% 떨어져 있고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26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했을 때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실적이 어떻게 찍히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만 유일하게 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0.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LG 엔솔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52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그룹과 LG 엔솔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리비안도 이곳에서 사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리젤리노가 이 아일리아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복제약 시장 진출에 앞으로 장애물이 하나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5%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사장이 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더니 HLB와 에코프로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분이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0.26%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0.3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관련돼서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의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1월 판매량 증가 그리고 미국의 OEM의 세액공제 폐지 요구 더불어서 중국 배터리 투자 규모 발표를 또 지목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보조금 여부가 변수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보조금 규모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장 아래서 1% 정도 낙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두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 두산의 지주사가 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자체 사업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자비즈인데 일단 지난해 4분기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호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현재 주가를 0.7%가량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1분기 실적 호조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호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게 됐습니다. OLED 감가상각 종료와 더불어서 이 출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촉매 사업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잘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3% 정도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LG 넥스원은 반면에 0.8%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를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냉각 시스템입니다. 일단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파트너를 물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AR 시스템, 한화에피스, PAK 그리고 귀뚜라미 범양 등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삼성공조라던가 PBC, 사이버원, GST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주가 오늘장 안에서 얼마나 오름폭 형성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방산기업과 유럽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1.92% 올라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6%, 삼성중공업이 2.32% 정도 올라가게
연결되면서 이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장 당시에는 상승불이 켜져 있지만 현재는 0.26%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이 미국 증시 안에서 모더나 같이 이렇게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와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엔셀이라던가 차바이오텍이라던가 파미셀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난 금요일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첨생법은 임상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이 첨단 기술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촉진한다라는 걸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하루를 보내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코스닥이 좀 낙폭을 개장하고 나서 키워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빠지진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원래 개장했을 땐 플러스 매수였는데 지금 또 매도로 바뀌게 됐네요.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좀 빼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대체적으로는 지난주 미국에서 사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5년간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는 이슈, 이 부분이 조정의 빌미가 좀 되었는데 오늘 시초 대비해서는 뭐 오후장을 일부 좀 낙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고요. 일단 시간의 부분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을 좀 일어났던 점들을 좀 착안해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의 과도한 우려감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박 압력 우려감들은 이미 좀 현실화가 됐지만 시장 영향들이 좀 장기화되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일단 뭐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일단 4분기 GDP 확정치가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좀 될 예정인데 지난 1월 달에 좀 발표됐던 뭐 4분기 GDP 예비치를 보면 3분기 대비해서 크게 좀 둔화됐던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된다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 즉 저성장과 고물가 기조가 계속해서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과연 인상 기조를 좀 가야 되는가, 또는 금리를 동결 기조로 해서 계속해서 좀 매파적 기조를 좀 가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
물가에 관련된 부담감들이 있지만 경기도나 시그널 등 또한 또 다른 좀 부담의 좀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영향들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의 흐름들 특히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폭들 특히나 하락 종목의 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세들이 좀 더 컸다는 점들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이끌었던 특정 섹터가 오늘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낙폭을 좀 키워간다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흐름들은 오전까지 영향은 좀 있겠지만 오후에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수급 동향 보면 외인의 어떤 선물 매수세, 그다음에 양시장의 외인 현물 매도세가 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어떤 이 매도량들이 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뭐 오늘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다소 좀 건전한 조정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이 낙폭을 줄여갈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제가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 안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에서 일단은 현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래 개장하고 나선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매도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그나마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좀 쓸 만큼 버텨주고 있다라는 그 배경에는 또 기관이 지수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를 지금 최장 기간 동안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34거래일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올해 지금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 목표치가 14.9%라고 하는데 아직 이걸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좀 남아 있다면 연기금이 담고 있는 쪽은 개인 투자자가 좀 같이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이 포지션을 좀 높이는 그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밀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차이들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가 매수에 관련된 방어 수급 안에서에 대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연기금이 해당되는 조정이 또 빌밀 때는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갖고 좀 매수를 한다 이런 어떤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 외인의 포지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해서 3거래일 매도세, 그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뭐 어제 지난주 금일 한 1,272억 원 규모의 좀 순매수가 좀 있었는데 뭐 최근 어떤 동향들을 좀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이 명확하게 이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을 좀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보면 물론 뭐 최근 한 2개월 전 이전보다는 수급 여건들이 좀 더 개선됐던 점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뭐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점진적인 하향 추세를 좀 이어지는 점 그리고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좀 개선되는 여건이라면 외인의 국내 증시 유입 부분들이 좀 중요한 좀 시그널이 좀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기금의 어떤 투자 전략들보다는 외인의 포지셔닝이 향후에 좀 증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재편해서 좀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단 시장은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주도주가 바뀌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산업재를 좀 많이 덜어냈고요. 오늘 순매도 상단 종목을 좀 외국인 쪽에서 살펴보니까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좀 덜어내는 분위기인데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는 좀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순환매 장세가 좀 명확한 것 같고요. 4분기 어닝 시즌이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뭐 중소형주 종목들이 마무리가 좀 될 텐데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좀 빗대어 봤을 때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그 구간에 빅스 지수가 좀 더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사실상 뭐 전통적으로 좀 봤을 때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또는 3월 말까지 이어졌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조정 장세가 우리도 좀 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3월의 경우에는 감사 시즌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대형주에 조금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요건들. 특히나 중소형주 종목의 경우에는
감사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대형주 위주로 특히나 우리가 뭐 주도주로 알고 있던 2차 전지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뭐 동반 수급 안에서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줬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저가에서 반등 매수가 좀 있었지만 이게 좀 연속성 관점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그런 차이가 좀 있겠고요. 조선과 방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뭐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노이즈가 좀 일부는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세를 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실적 성과나 수주의 연동 성과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주도주는 계속해서 수급을 바꿔가면서 또는 순환매 수급으로서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 특히나 단기간 어떤 노이즈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낙폭이 좀 더 확대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뭐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의 어떤 접근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3월에 감사 시즌 말씀해 네. 주셨는데 3월에 감사 시즌 있고 공매도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같이 좀 겹치는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좀 추려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딱히 그런 것들보다는 3월에 우리가 감사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뭐 대규모 적자가 좀 났던 기업들 특히나 관리 종목에 관련 지정 우려가 좀 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특히나 우리가 뭐 작년도 반기 보고에서 반기 검토 보고가 부적정 의견을 그런 받았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기말 감사에서 의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서가 아니라 이미 반기 때 반기 검토 보고서가 좀 부적정 의견을 받았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보수적이 아니라 무조건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확신하고 좀 움직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종목에서는 사실 뭐 주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좀 우리가 좀 매수하기보다는 실적의 연속 성과라든지 뭐 수주의 연동 성과들 특히나 뭐 조선방산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고평가 관련된 논란이 좀 일부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2025년도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뭐 수주의 연속 성과들을 갖는 기대 요인들이 아직 좀 남아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소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업황 우려가 지난 3분기부터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되면서 많이 좀 반영됐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좀 확인했고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좀 내포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좀 가장 많지만 1분기에서 2분기를 좀 접어드는 그런 구간에 전기차 캐즘 구간들이 완화될 수 있는 실적의 기대 요인이라는 관점. 그래서 뭐 공통된 내용은 실적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남은 2월과 3월에 대한 전략 또한 실적이라는 키워드 보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서 이 종목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레인보우가 로봇주를 끌고 가는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1% 넘게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고 나서는 좀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5일선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힘이 꽤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좀 버텨준다면 지금도 낙폭을 계속 줄여가고 있어서 이렇게 버텨만 준다면 다른 로봇주들 또한 순환매 혹은 키 맞추기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좀 보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 추세선 38만 원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뭐 탄탄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좀 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신규적 매수가 좀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전 고가가 42만 9천 원이죠. 다소 저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지금 RSI 지표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의 어떤 보조 지표를 좀 활용할 때 RSI 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과매수권. 그러니까 오늘 현재 기준에서는 과매수권을 소폭 좀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의 빌미가 나오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세가 좀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기술에 관련된 성과라든가 뭐 수주의 연동 성과라든가 우리가 좀 더욱더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는 삼성전자의 뭐 자회사 편입 이슈 이후에 일단 뭐 전반적인 로봇 사업의 전략은 확인했지만 명확한 성과는
앞으로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더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많이 선반영됐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의 경우는 내러티브가 아직도 좀 좋습니다. 특히나 뭐 주말 새 나왔던 뭐 중국의 로봇 관련된 어떤 기술 내용들 보고 우리가 뭐 많이 찾아보면 로봇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기술의 고도화를 좀 이뤘다는 차이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런 관점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필두로 해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그런 구간에 우리가 좀 한번 진입에 관련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구간에 있긴 합니다. 다만 신규 매수로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대가 고점과는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슈는 탔지만 숫자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내러티브는 동일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쪽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1%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한 3% 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57,000원과 20만 원 선은 계속 지지하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투톱에 대한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의 4분기 이 컨센서스가 지금 한 380억 달러 매출 정도, EPS가 한 0.85 달러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컨센은 좀 소폭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중요한 부분이 올해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왔던 그런 과정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급감했어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AI 산업이 위축됐다는 영향들보다는 일시적인 수요가 이익 기조 관점에서 일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관점. 그래서 엔비디아가 4분기 호실적은 좀 예상은 되지만 총이익률의 감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랙엘의 3분기에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들을 공언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블랙엘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늘었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숫자로 확인이 됐는가.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이익률은 얼마만큼 상향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025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좀 제시해 줄까. 이 여부가 단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투심 영향 내지는 수급 영향으로 저는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가이던스가 뭐 상향 제시가 좀 된다면 AI의 견조한 수요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보수적 가이던스 뭐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좀 하회됐던 가이던스를 좀 제시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 내지는 뭐 주가의 어떤 되돌림 현상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은 4대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캐펙스 투자 지출액을 한 40% 정도 증액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많은 칩을 수요로 해서 투자는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는 크게 좀 훼손되기보다는 상향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추측만 갖고 좀 매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에 관련 투자들을 좀 검토했다면 오히려 방향성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소부장 말씀 좀 해주셨는데 투톱 자리하는 거 보고 이제 소부장까지 같이 바람을 좀 타고 갈지 보셔야 되겠지만 소부장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면 당연히 크게는 이제 삼성전자 향과 SK하이닉스 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본인 자체가 일단 기둥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으로 끌고 가는 쪽이기 때문에 소부장 단으로 본다 해서 구분을 짓는다 하면 SK하이닉스 향으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종목으로 재편하기보다는 최근에 수급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술 관점으로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HBM이냐, CXL이나 뭐 소캠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뭐 레거시 쪽에서 뭐 낸드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최근에 낸드 관련주도 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느냐 이 차이는 HBM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뭐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기술도 있잖아요. 뭐 HBM도 있었고 CXL, 뭐 소킨 같은 그런 기술들이 부각되면서 수급은 양분화가 좀 됐는데 소캠의 경우에는 아직 뭐 대량 상용화가 좀 되기까지 관련된 시간은 현재보다는 좀 미래의 좀 이야기일 것 같고 그렇다면 CXL은 뭐 다음 달에 양산 계획을 좀 갖고는 있지만 고객사 관점에서 HBM보다 그 시장 수요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대 요인대로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적을 좀 수반하고 올해도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HBM 부분일 텐데 지금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그래서 좀 블랙일에서 루빈 출시로 넘어가는 그 기점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더해서는 뭐 HBM에 관련된 공정도가 좀 많은 변화가 있죠. TC 본딩에서 뭐 하이브리드 본딩 체계로 좀 바뀌고 있는 점, 그다음에 로직 다이에 관련된 설계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본딩 장비가 또 중요하지만 여기 더해서 뭐 미세화 공정 장비들의 수요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사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칩의 구현 방식이라든가 양산 체계가 좀 갖춰졌을 때 오히려 충분한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하반기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또 유리기판에 관련된 소재 관련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지만 크게 뭐 중요한 단서라고 한다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좀 될 텐데 장비주들이 작년에 OPM이 한 40%가 넘은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도 40에서 50% 구간을 좀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안정적인 이익 기조에 관련된 확장성들은 조금 더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업황의 회복 관점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선행 지표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하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6만 원 미만에서는 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을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향이냐라기보다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단에서 봤을 때는 OPM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액침 냉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살짝 언급을 좀 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블랙웰에 발열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겠다, 파트너사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보도가 좀 됐고요. 그러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해운주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HMM이 SK 해운 관련해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선사나 선박들에 대해서 해상 운송 서비스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해운주들도 전반적인 강세 보입니다. HMM이 이끌면서 가고 있고요. 그 뒤로 흥하해운도 강세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단키트 준비되어 있고요. 중국의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감염성도 이전보다 높고 전파력도 좀 높아서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사람에게 퍼진 건 아니고 실험실 안에서만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아무래도 이미 경계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진단키트 관련된 제약사들 종목들, 예를 들어 모더나 같은 종목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진단키트 가장 테마 상단에 이름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는데 대표님 가장 먼저 어느 쪽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좀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뭐 앵커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국내에서 순행식 기법을 좀 활용한 냉각 시스템 업체들에 관련된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가 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도 시초의 어떤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어요. AI 산업이 확장됐고 여기서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난제가 전력 소모량들이 좀 컸는데 일단 서버 자체를 구동하는 전력도 많이 먹고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과열되면서 이 부분을 열을 식히기 위한 전력 수요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버의 어떤 운영비가
전력비 관점에서 45% 정도가 열을 식히는 데 사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정도 지금 열을 식히는 그러니까 발열 이슈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들에 관련된 기술 개발들도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양산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현재 뭐 보편화된 공기를 좀 차갑게 식혀서 열을 식히는 공냉식기법이 보편화가 좀 돼 있었고 이 부분마저도 많은 전력 소요 관련된 유지 비용들 때문에 지금 순행식 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그런 기법들에 관련된 개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버의 어떤 적용 도입들이 계속해서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다만 좀 단점이 좀 있지만 이게 뭐 전도성이죠. 물 자체는 전기가 좀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버의 심각한 좀 오류라든가 뭐 쇼트 같은 것들 그래서 서버의 뭐 가동 자체에 관련된 운영 단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서버 자체를 물에 담궈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그런 부분들은 공냉식 기법에 비해서는 뭐 전력 소모량들이 좀 더 낮고 유지 비용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정도지 아직 이게 뭐 확실한 좀 대안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공냉식 기법과 순냉식 기법들을 모두 다 극복하는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들 특히나 뭐 전기가 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좀 담궈가지고 열을 식히는 그런 개발들이 현재 좀 현실화가 됐고 일부 고사양 서버에는 좀 적용이 좀 되고 있는데 단점은 해당되는 개발비가 너무나 좀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이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액침 냉각 기술보다는 순행식 기법을 좀 통한 서버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전력 관리가 조금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선상이 엔비디아가 미국 안에서의 관련된 파트너도 워낙 수요가 확장되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까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이슈가 오늘의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다라고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AI 칩에 관련된 발열 이슈는 사실상 칩 자체로 열을 좀 관리하는 그래서 뭐 유리기판도 하나의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서버에 열을 식히는 그런 부분들은 액침 냉각이라는 비전도성 액체를 좀 담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비용이 효율화되고 오히려 저가로 관리 비용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면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는 뭐 비전도성 액체죠. 액침 냉각유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 정유사가 현재 개발을 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되는 수요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확장하면 또 액침 냉각주랑 정유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일단 액침 냉각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운입니다.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사실상 5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중국 제재하는 내용이 지금 같이 붙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요. 그러면은 이번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등 주면 빠져나와야 할지 아니면 조선처럼 이번엔 트럼프 이슈가 붙었으니 좀 더 길게 봐도 될지 어떻게 시각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조선주와 방산주와 좀 비교하기에는 숫자가 약하죠. 일단 뭐 작년도 하반기에 HMM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폭이 좀 증가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해상 운임의 연속성들이 아니라 중국에 관련된 관세 부과가 오히려 이 6월인가 7월까지 해당되는 기간 안에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급증하면서 발생됐던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정도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는 우리 앵커님께서 좀 짚었듯이 운임 지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익 지표가 절대 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현재 평준화된 부분들보다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하고 있는 점, 특히나 벌크선에 어떤 연동되는 BDI 지수도 현재는 뭐 계속해서 상승보다는 뭐 중립 내지 하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미국의 정책 기대감을 좀 받기는 좀 애매하다. 다만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관련된 전통적인 흐름들을 보면 해상운임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수출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한 1년 정도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해상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중장기 관점의 호황기라고 우리가 여길 만큼에 대한 숫자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기대 요인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맹목적인 투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좀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방산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해운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속성을 가져갈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해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 2월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49.7로 쇼크를 기록하면서 25개월 만에 첫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형 업종답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8% 급락했습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4.05% 급락했고 브로드컴과 퀄컴은 각각 3.56%, 4.76%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 국내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우피부가 중국 선사와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기대한 투자자의 투심으로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 KSS해운, 대한해운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던 엔터주들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발견 소식에 줄줄이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선기구 전문업체 위너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200%로 급등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위너스는 2004년 설립돼 스위치, 콘센트 등 배선기구, 멀티콘센트 및 기타 통신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 제품으로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위너스는 지난 13일, 14일 이렇게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해서 1747.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표현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하락불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 개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일단 낙폭 자체는 조금 더 깊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0.9% 떨어지면서 263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자체는 0.96% 개장과 아주 유사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7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에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를 끌어왔던 건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는 매도세로 전향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가 2천억이 넘어가는 물량을 사들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 강하게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시장 모두 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나 홀로 지금 매수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흐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섬유의복 쪽에서는 그래도 낙폭 자체는 어느 정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의약품 쪽에서가 0.98%로 거의 1%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지금 기계 쪽에서가 무려 3.09% 가장 크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강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마찬가지로 1%대 하락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과 건설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건설 쪽에서가 0.5%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서비스라던가 제조 쪽에서 1% 내외의 하락폭을 크게 확대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은 0.43%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지금 섬유 의류가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가 2%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가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고 있고 화학 쪽에서는 1.17% 하락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여전히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현재 3.82%까지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1.21%까지 하락세를 크게 이어나가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0.97% 거의 1% 가까운 하락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더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래도 상승률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47%, 에코프로가 1.19% 그래도 오름폭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알테오젤이 1.91%로 개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낙폭이 크게 보여지고 있고 HLB는 0.12%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7%로 마찬가지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열어봤을 때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산주부터 짚어보자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개장 당시에는 상승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현재는 1.21% 낙폭 전환을 한 상태고요. 이어서 LRG 넥선 같은 경우에도 4%대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4.12% 현재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2.84%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지금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특징적인 모습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삼성 SDI가 4%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47%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도 개장대를 상승부를 켰었던 조선주들입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조선주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안에서 하나오션 3.56%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지금 그 뒤를 이어서 HD 현대중공업도 1.33%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72%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인 현대로템 현재 5.71% 꽤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지금 의료기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술 섹터 안에서는 삼천당제약과 휴젤 지금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0.83%, 0.49%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살펴봤을 때는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이스티 쪽에서는 이 뇌전증 신약이죠. 세노바메이트가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2630선까지 호퇴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건강한 조정일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는 빼고 선물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현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는 지금 있는 낙폭을 줄여갈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